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읽어주는 남자 비트입니다. 오늘 다시 엔화가 거의 160엔대로 다시 접근을 했습니다. 7월 말에 164엔까지 갔었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엔화 공조, 이른바 이제 연준의 피면하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 한 155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보니까 159.4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발이 금방 떨어진 거죠. 예. 그런데 보통들 보면 엔화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달러가 강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에겐 불리한 환경을 만든다라고들 보통들 얘기해 왔는데, 역설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엔화가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해서 미국과 일본의 공조, 엔화 공조, 피마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비트코인의 어떤 대세장, 반등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뿐만이 아니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투자한 만큼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얻어가실 거라고 자신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일 엔화 공조가 2, 3개월만 지속되어 준다면, 즉 피마죠. 피마. 연준이 하는 피마인데, 아이고, 이게 지속되어 준다면 이것이 시장에 달러 공급을 확대시켜서 시중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유리한 상황을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그러니까 엔화 대출로 워낙 이자가 낮으니까요. 엔화 대출로 투자한 자금, 그러니까 막 미국의 주식이나 코인에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금이 일본으로 복귀하는 거를 방지하거나 지연시켜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거는 이제 보호의 관점인 거고, 이거는 상승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관점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죠. 160엔에 다시 재접근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일본이 한번 개입을 했는데 다시 한번 개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7월 말에 164엔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연준의 피마가 개시됐었죠. 피마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일본이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일본이 이 엔화를 사기 위해서, 시중에서 엔화를 사야 엔화가 떨어지는 걸 막잖아요. 엔화를 사기 위해서 달러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이 현금으로 쥐고 있는 달러 자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워낙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미국채를 시장에 던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권을 많이 던지면 채권의 가격은 싸지면서 금리는 올라간다고요. 근데 지금 미국은 장기 채권의 금리가 지금 높아서 이거를 억누르라고 엄청나게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일본이 이거를 던져버리면 미국은 잘못하면 정부가 디폴트 상태가 돼요. 그 이자를 감당을 못합니다. 채무가 벌써 38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이자만 1년에 1조 달러가 넘거든요. 그게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그러면 정부는 지금도 가까스로 메어가고 있는데 큰일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미국 국채를 일본이 시장에 팔지 못하게 하는 거죠. 대신 야, 연준의 담보로 잡어. 그럼 연준이 미국채를 담보로 맞춰서 달러를 대출해 줄게. 그럼 그 달러로 일본 너희들이 엔화 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피마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채권을, 일본이 손에 쥐고 있는 미국 채권을 연준에 맡기면 그거를 담보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달러로. 그럼 그 달러로 엔화를 사는 거죠. 그러면 엔화를 살면서 그 달러는 어떻게 된다? 시중에 풀리는 거죠. 그러면은 달러를 시중에 풀어내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물론 목적은 다른 데 있었지만 엔화 폭락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결국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디폴트 됩니다. 그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일본이 미국 채권을 던지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좀 이런 상황인데, 요게 이제 이렇게 피마로 개입을 하니까 154엔에서 155엔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오늘 159엔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미일 공조 피마를 더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장적 요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 피마도 한계는 있어요. 일단 지금 현재 규정에 의하면 연준이 이 피마를 통해서 월 600억 달러까지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80조, 84조 정도 되는 거죠. 그거까지만 달러를 줄 수가 있어요. 예. 하지만 여러분들, 일본은 가만히 있나요? 일본은 채권을 맡기고, 미국의 채권을 맡기고 달러를 받아서 넣지만 일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달러로 엔화를 구매하고 있어요. 예, 이미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되면 사실 피마를 통해서 달러가 공급이 되고 일본도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로 엔화를 사면서 시중에 어때요? 외환시장에 달러가 풀리는 거죠. 그럼 이제 통화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지속이 된다면 비트코인에게 되게 유리한 유동성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전 같으면 엔화가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달러가 강세인 거고 달러가 강세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의 불리한 환경인 건데 새로운 어떤 접근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엔화 약세는 달러 강세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달러가 강세라는 건 비트코인에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이거는 옛날의 의미고 지금은 엔화가 약세가 돼버리니까 채권 문제가 있고 미국의 부채 문제가 있다 보니까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 일본아 너희가 갖고 있는 미국 채권 팔지 마. 우리가 담보대출 해줄게. 그래서 이게 연준 피마예요. 피마로 개입을 하니까 어때요? 최소한 악화되지 않거나 혹은 이게 어느 정도 유지되냐에 따라서 오히려 유리한 걸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끝난다. 그냥 끝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중립된 거예요. 왜냐하면 불리한 거를 막아줬으니까 그만큼. 그렇지 않아도 요즘 시중 자금이 말라서 비트코인이 되게 에너지가 적은 상태인데 만약에 이 피마마저 없었으면 어떻겠어요? 사실은 더 안 좋을 수도 있었어요. 안 좋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이번에 뒤에서 보겠지만 한번 달러 풀어주니까 미국과 일본이 풀어주니까 그나마 이렇게 중립적인 거예요. 뭐 딱히 불리할 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몇 번 더 된다라고 한다면 유리한 쪽으로 비트코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랬을 때 보십시오. 여기도 봐요. 지금 엔화나 원화의 움직임을 보면 달러 강세인 것 같아요. 약세는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요때 2025년 요때 작년이죠. 요때보다는 좀 강한 게 사실이에요. 그죠? 좀 약간 강한데 일반적인 구간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거의 강세 구간이 아니고 거의 사실은 달러가 중립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나 베센트나 달러 패권은 원하지만 강달러는 원하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재정 수지 적자나 무역 수지 적자 이런 것 때문에 자 패권은 잡는다.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걸로 해서 디지털 달러 방식으로 해서 패권은 움켜쥐는데 달러 자체가 강세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통화량이나 외환시장 관리를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베센트나 트럼프의 바람만큼 혹은 작년만큼 약하진 않지만 강세는 아니다. 중립 구간이다라고 하는 부분. 근데 워낙 지금 동아시아 통화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거는 이제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중립기간이다. 게다가 말씀드린 연준의 피마로 엔저를 방어하면서 오히려 어때요? 원래대로라면 미국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붙잡고 있잖아요.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비트코인이 더 안 좋은 상황이 오는 거를 최소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미 채권 금리가 10년물이 4.7%예요. 그죠? 30년물은 몇이에요? 5.2%예요. 이게 이제 20년 만에 제일 높은 19년 만에 제일 높은 건데 이게 여기서 더 올라간다 그러면 비트코인한테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지금도 이게 지금 비트코인을 꽉 누르고 있는데 이 미국 장기 채권 금리가 이렇게 높은 게 지금 비트코인을 꽉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나마 피마를 하면서 이게 더 올라가는 걸 막고 있단 말이에요. 예. 왜?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상황이 발생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걸 안 막으면 미국 정부가 디폴트가 돼요. 그 올라가는 이자를 감당을 못해요. 채무, 부채를 감당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비트코인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일단은 보호해주고 나아가서는 유동성, 달러 유동성을 높여줌으로써 비트코인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유리한 환경을 가져다 준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거듭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보십시오. 여기도 나와요. 예.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도 미국의 엔화 가입 뜻밖의 역효과, 시장에 달러 더 풀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준의 피마 레포 활용해서 엔화를 방어하는데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더라. 이거는 사실상 QE 양적 완화다. 그러면서 원래 긴축하려고 하는 그런 재정 정책의 방향과 정반대다. 물론 이게 통화량 조절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엔화를 방어하고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의 인상을 억제하려고 하는 목적인데 결과적으로는 긴축의 방향과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얼마 전에 비농업 부분 고용이 하락됐죠. 지수가.
그 다음에 CPI 오늘 발표 있었는데 이거 유지됐어요. 예, 예상대로. 그래서 금리 인상 압력이 약화되긴 했어요. 낮아졌는데 하지만 여전히 사회 각 부분에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매파가 득실거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상황에서 지금 금리가 인상된다 그러면 이거는 비트코인한테 정말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렇잖아도 지금 장기 국채 금리 높죠. 지금 금값도 꿈틀거리죠. 이러니까 이게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꽉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재무부가 지금 3분기 7월, 8월, 9월 단기 채권을 매입하는 거를 이게 늘렸단 말이에요. 양을. 그러니까 어때요? 시중에. 단기 자금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특히 단기 자금은 비트코인한테는 피란 말이에요. 피, 혈액. 근데 그게 지금 줄어가고 있으니까 더욱더 지금 비트코인한테는 안 좋은 거거든요. 최소한 올 9월까지, 10월 초까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리 인상까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되게 큰 타격이 되는데 지금 다행히도 이 CPI 지수나 비노업 고용 하락 지수 이런 것 때문에 그나마 좀 압력이 약화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회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매파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어때요? 지금 현재 연준의 피마로 한 달에 한도가 600억 달러인데 600억 정도의 달러가 600억 달러가 시중에 풀린다는 사실. 사실상의 QE 양적 의미인 거고 이게 비트코인의 숨통을 터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연준을 통해서 이렇게 할 정도니까 일본은 가만히 있습니까? 일본은 채권만 맡겨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캐시, 이 달러로 캐시 달러로 엔화 하락 방어를 위해서 7월 말에 이미 일주일간 900억 달러를 방출했어요. 130조. 이만큼을 풀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좀 약발이 있어서 떨어지다가 지금 다시 돌아온 거라서 다시 해야 되는가? 예,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이 있긴 한데 그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게 금방 튀어나오니까 스펀지처럼 다시 한번 해야 되는가? 예,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지속되면 점점점 달러가 시중에 많이 풀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이게 작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힘든데 왜냐면 이게 최대이기 때문에 지금 말이 나오는 거 보면 최소 150조에서 한 180조 풀렸다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요거는 다 안 쓴 거죠. 그랬다는 얘기는. 여기서 130조 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있는 부분도 한 번 더 써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일본도 좀 더 달러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또 한 번 푼다면 뭐 앞으로 한 일주일 안에 계속 이래서 이거는 비트코인한테 숨통이 트이는 거죠. 즉 그렇지 않아도 단기 자금 쪽에서 계속 옥죄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마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자, 그랬을 때 엔화 추락을 막기 위한 미국 연준의 피마와 일본 정부의 달러 방출이 지속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적인 의미의 QE 양적 완화 효과가 발생하고 비트코인에 유리한데 문제는 이 효과가 이번에 한번 끝나지 않고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 뭐 예를 들면 이번 달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가? 다음 달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지속 가능성의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벌써 이러니까 어때요? 일본이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매파가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런데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연내에 2차례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1.0%죠. 예. 근데 이번 9월에 당연히 최소한 0.25%는 하겠죠. 그리고 한 번 더 한다는 거죠. 예. 그럼 1.5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그게 아니다. 더 필요하다. 그럼 한 번은 0.25가 아니라 0.5를 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진짜 많이 오르는 겁니다. 어쨌든 정말 엔화 약세의 근본 해결책은 일본 금리가 인상되는 거예요. 정상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 여러 가지 부차적인 이유가 있지만 가장 구조적인 이유는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이거든요. 예, 지금 미국은 어쨌든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지금 인상하려고 하지만 지금 좀 막혔는데 일본도 따라가야죠. 그래야 엔화 약세를 그나마 구조적으로 좀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 그렇다 이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해결되느냐? 예. 그러면은 뭐 피마나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런데 보십시오. 문제는 한편으로는 외환시장의 정책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 할 거예요. 뭐 1.5가 되건 연내에 1.75가 되건 어쨌든 간에 갈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카이치 총리가 형성이 된 다음에 이미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초거대 적극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이미 발표하고 진행 중이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원래는 금리를 올린다는 건 뭐예요? 재정 정책을 긴축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이라 계속 올리는데 한편으로는 돈을 풀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근데 또 일본의 상황이
경기 회복이나 성장률 상승을 위해서 불가피하거든요. 안 그러면 일본 경제가 망한다, 때를 놓친다, 이런 판단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거대 재정 정책을 펼치는데 금리 인상도 불가피해요. 그러면 어때요? 한편으로는 엑셀레이터 밟으면서 한편으로 브레이크를 받는 거예요. 동시 작동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재정 정책도, 엔화 약세에 대한 대책도 둘 다 잘 안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금리 인상하면서 재정 정책을 긴축 정책으로 바꾸지 않는 한은 엔저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렇게 7월 말 8월 초에 미국이랑 일본이 피마와 일본 정부가 달러를 풀어서 엔화를 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다카이치가 하는 이렇게 되니까 그게 약발이 약한 거죠. 이렇게 된다면 장기화되면서 피마와 일본 정부의 달러 풀기가 이번 달에 한 번 더 있다. 그 다음에 다음 달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달은 이제 상황을 봐야 되지만 이런다면 어떻습니까? 한 번 했는데 또 한 번 하고 다음 달에 한다? 이 정도 규모로? 이러면은 이게 진짜 미니 양적 완화죠. 그러면은 비트코인한테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단기 자금이 씨가 말라가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혈액 투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 비트코인의 관점에서 보면 엔저가 해결되지 않아서 피마가 지속되고 일본 정부의 달러 방출이 지속되는 게 유리하다. 상황이 공교롭게도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근데 이 확률이 꽤 높겠죠. 그렇죠?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면 이 확률이 높아요. 왜? 이 초고대 재정 정책을 멈출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번만 지속돼도 시중에 몇 천억 달러가 풀리는 효과거든요. 그러면 이게 미니 양적 완화인 거고 비트코인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 특히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어서 더 그런데 자, 9월, 10월부터 확대될 걸로 예상되는 연준의 RMP. 이게 뭐야? RMP라는 게 연준이 시중에 재무부가 뿌려놓은, 싸질러 놓은 단기 채권을 사주는 거죠, 대신. 그래서 시중에 단기 성격의 단기 자금, 단기적인 성격을 갖는 달러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왜? 은행이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된다? 7월, 지금 이미 진행됐죠. 9월 동안 재무부가 여러 가지 정부 운용 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빚도 이자도 내야 되고 이러니까 7월, 9월에 이전보다 단기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단기 채권을 많이 발행하니까 단기 자금이 쪼그라들고 있죠. 다시 좀 괜찮아졌다가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어때요? 지급준비금이 줄어들죠. 또 위험해져요.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연말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연준이 단기 이 재무부가 뿌려놓은 단기 채권을 다시 매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연준이 야, 너 그거 단기채 뿌리지 마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빚을 갚아야 되니까 채권 발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장기 채권을 발행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지금 오히려 뭡니까? 딱 고정시켰단 말이에요. 늘리지 않고 대신 재무부가 단기 채권 쪽을 많이 발행해서 이제 빚 갚는 방식으로 이미 작년부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3분기에 그거를 증가시켰어요. 발행량을. 시중 자금이 지금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게 9월, 10월 가면은 당연히 또 작년 10월, 11월, 12월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은행 몇 기가 붕괴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당연히 지금 예상되는 게 연준의 RMP가 작년처럼 작년 12월에 그래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지금도 하고 있지만 요거를 증가시킬 것이다. 단기채 매입을 증가시킨다. 지금 현재 수준이 6월달, 7월달이 100억 달러 정도를 풀었어요. 그 전까지 올해 4월까지는 어땠어요? 매월 400억 달러를 풀었다고요. 연준이.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은행이 지급준비금이 차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5월에 250억 달러로 줄인 다음에 지금 6월, 7월 100억 달러로 이렇게 했는데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250억 달러, 400억 달러로 확대시킬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와 이 연준 피마와 연준의 RMP가 딱 결합을 하면 어때요? 시중에 자금이 확 풀리는데 그 중에서도 단기 자금이 풀리니까 비트코인한테는 이게 기회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풀리고 RMP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확대되기 시작하는 게 아마 9월, 10월 이때부터 이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요 피마의 바톤을 넘겨받아서 RMP가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요 효과가 좀 빠르면 4분기 올해 10월, 11월, 12월 아니면 내년 1분기 늦게 온다면 요 정도 때 미니 양적 완화의 효과가 비트코인한테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우리 연준의 통화정책 실무자도 그랬어요. RMP 속도, 단기 채권 매입 속도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높일 확률이 높다고 했죠. 왜냐하면 3분기 채무부의 단기 채권 발행이 늘리고 있거든요. 진행되고 있으면서 시중 단기 자금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랬습니다.
작년 12월, 10월, 11월, 12월에 은행의 지급증비금이 고갈됐었어요. 왜? 재무부가 단기 채권 발행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예, 늘려서. 그래서 작년 12월에 어땠어요? 갑자기 연준이 양적 긴축, QT 이거 이제 안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RMP를 12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매달 400억씩 시중에 뿌렸다고요. 단기 채권을 하면서 그나마 그렇게 되면서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쭉 올라갔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100억 달러로 줄긴 했는데 이게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 왜? 3분기 채권 발행을 느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랬을 때 보십시오. 현재 비트코인 대상승의 에너지 그게 4분기가 됐건 내년 1분기가 됐건 실질적인 거는 뭐냐 뭐 투자 심리적인 거 떠나서 어떤 돈의 흐름 이게 일단 중요하거든요. 돈의 흐름을 봤을 때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연준의 RMP 확대가 언제 어느 만큼 되느냐. 언제는 사실 정해져 있는데 어느 수준으로 되느냐. 작년처럼 올해 초처럼 400억 달러 정도 계속 몇 달을 때려줄 거냐.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준의 이건 이제 새로운 거죠. 작년에 없었던 거. 연준의 피마와 일본 정부의 달러 방출이 지속될 거냐, 어느 정도 지속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예상하는 것처럼 올 9월, 10월, 12월에 연준의 기준금리가 동결의 기조 혹은 한 번 정도 인하가 될 것인가. 요 세 가지가 사실은 가장 큰 변수입니다. 비트코인 대상승에 요 세 개가 맞물려 버린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나 1분기에 비트코인의 대상승이 나타날 확률이 지금 매우 높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전에 상식과는 달리 엔화 하락이 비트코인한테 오히려 이전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이건 새로운 질서인 건데 비트코인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들을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자 여러분들 긴 시간 오늘 연준의 피마 미국과 일본의 엔화 하락을 막기 위한 공조가 오히려 예전에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오히려 비트코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고요. 향후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번 달도 그렇고 다음 달도 그렇고 신문 기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피마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또 한번 실행되는지 어떤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뭐 내일이 되겠네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